20대 청년이 고수익 알바에 속아 해외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감옥이었고 아빠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직접 움직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잔혹한 현실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새벽 공기가 서늘하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오던 윤호는 아무 생각 없이 휴대폰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뉴스 알림과 광고 팝업이 떠 있었죠. 그중 하나가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해외 단기 취업월 1,000만 원 보장. 밝고 깔끔한 배너, 이미지와 굵은 글씨체가 윤호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손가락으로 배너를 눌렀습니다. 그 안에는 고급스러운 사무실 사진과 안전 보장, 숙식 제공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그 문장 하나가 지금의 절망을 단숨에 벗어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윤호는 작년부터 집안의 생활비를 혼자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던 아버지의 몸 상태가 악화되면서 집은 점점 빚더미에 올라앉았죠. 매달 밀려드는 고지서와 카드값은 그의 숨을 조여왔습니다. 휴대폰 요금을 연체했다는 문자 메시지가 며칠째 도착해 있었고 그는 그것조차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선택이 옳은지 알 수 없었지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은 마치 희미한 불빛처럼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윤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채팅창에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자리 문의드립니다. 몇 초 뒤 자동 번역된 듯한 답변이 빠르게 도착했습니다. 단순 사무직입니다. 위험 전혀 없습니다. 출국만 하시면 됩니다. 윤호는 의심이 스치면서도 손가락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친절하고 세세하게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출국 후 숙소 제공, 한국인 동료 다수, 일도 단순하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윤호의 머릿속에서는 한 달만 버티면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계산이 빠르게 굴러갔습니다. 누군가 이런 제안을 했다면 과거에 그는 냉소적으로 웃고 넘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윤호는 너무나 절박했습니다. 그는 곧장 여권 재발급 신청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은행 잔고는 바닥이었지만 이 모든 걸 단번에 뒤집을 수 있다고 스스로 믿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인천공항 대합실은 새벽부터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윤호는 작은 백팩 하나를 메고 입국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자신과 비슷한 또래 청년 셋이 모여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엔 긴장과 기대가 묘하게 섞여 있었죠. 잠시 후 인솔자로 보이는 남성 2명이 다가왔습니다. 정장 차림에 정제된 말투를 가진 그들은 부드럽게 일행을 안내했습니다. 윤호는 그 순간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곳인가 보네 마음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죠. 비행기는 캄보디아로 향했습니다. 창밖엔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붉은 아침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작은 이어폰을 꽂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 선택이 인생을 바꿀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착륙한 후 그 믿음은 빠르게 무너질 예정이었죠. 공항을 빠져나온 순간 인솔자들은 모두의 휴대폰을 수거했습니다. 보안 절차입니다. 잠시만요. 그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버스에 오르자 창문은 모두 가려져 있었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도시의 소음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윤호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모두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청년들의 표정엔 더 이상 기대감이 없었고 묘한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차는 몇 시간을 달린 끝에 낯선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건물은 창문이 적고
회색 시멘트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커다란 철문이 천천히 닫히는 소리가 메아리쳤습니다. 윤호는 순간 몸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이 어떤 곳으로 온 것인지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죠.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걸까? 그의 입에서 아주 작게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곧 어둠 속으로 삼켜졌습니다. 무거운 철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감옥의 빗장이 내려앉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윤호는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뒤로 물러서고 싶었지만 이미 길은 막혀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낯선 남성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팔에는 짧은 무전기가 달려 있었고 허리춤엔 번쩍이는 곤봉이 보였죠. 그중 한 명이 고개를 까딱하자 곧장 모두의 가방과 소지품이 강제로 수거됐습니다. 휴대폰은 보안상 문제입니다. 잠시만 보관하겠습니다. 그 말은 공손했지만 눈빛엔 차가운 위협이 숨어 있었습니다. 윤호는 순간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이미 손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일행을 좁은 복도를 따라 지하층으로 끌고 갔습니다. 내려갈수록 공기는 점점 눅눅해졌고 한쪽 벽에는 오래된 CCTV가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회색빛 콘크리트 방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안에는 이미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바닥에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깡마르고 초췌한 얼굴이었고 누군가는 무릎에 얼굴을 파묻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호는 자신이 뭔가 잘못된 곳에 왔다는 걸 그제야 뼛속까지 실감했습니다. 공기 속엔 곰팡이 냄새와 눅눅한 먼지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가 방 한켠에 앉자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우리도 다 속아서 왔어요. 낯선 남성들이 커다란 화면이 달린 모니터 앞에 사람들을 앉히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엔 한국어가 적힌 보이스피싱 스크립트와 채팅 템플릿이 켜져 있었습니다. 각자에게 이어폰과 헤드셋이 지급됐고 옆에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전화 상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지도원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툰 한국말로 설명했지만 말투엔 협박이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 거부한 한 청년이 끌려나가는 장면이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잠시 뒤 그가 멍한 눈으로 돌아왔을 때 얼굴엔 시퍼런 멍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방 안은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을 만큼 얼어붙었습니다. 윤호는 의자에 앉은 채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천장에는 작은 CCTV 2대가 교차로 설치돼 있었고 출입문 앞엔 경비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방 뒤편에는 녹슨 철문이 하나 있었고 그 옆에 좁은 환기창이 달려 있었죠. 노인이 윤호의 옆으로 다가와 작게 속삭였습니다. 새벽 3시 그때 경비 교대가 있어요. 그때만 감시가 조금 느슨해져요.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희미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낯선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거부하거나 말을 더듬는 순간 조직원들이 달려와 욕설을 퍼붓고 손찌검을 했습니다. 밤이 되자 조명이 꺼지고 피해자들은 다닥다닥 붙어 바닥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인 공간에서 깊은 잠을 자는 건 불가능했죠. 윤호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숨소리를 죽였습니다. 이곳에 오래 있다간 영영 나갈 수 없다는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다시금 옆에 앉은 노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새벽 3시, 그것이 유일한 틈이라는 걸. 그날 밤 윤호는 어둠 속에서 살짝 몸을 일으켰습니다. 지하 복도에서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게 들렸습니다.
환기창 너머로 흐릿한 달빛이 비쳤습니다. 작은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그는 손끝으로 벽을 짚으며 움직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반짝였습니다. 민재라는 또래 청년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나도 나가고 싶어, 같이 하자. 두 청년의 눈빛이 맞닿는 순간 굳어있던 공기 속에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윤호는 두려움 속에서도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이곳에서 벗어나겠다는 생각 하나만이 그의 몸을 지탱하고 있었죠. 한국의 한 공장. 낡은 기계가 내뿜는 소음 속에서 영호는 기름 묻은 손으로 기계를 멈췄습니다. 밤새 일하던 공장은 언제나처럼 지독하게 기계 냄새와 금속 먼지로 가득 차 있었죠. 공장 야간조가 끝나갈 무렵 무거운 기계음이 잠시 멎었다. 아버지는 기름때가 묻은 손으로 휴대폰을 켰다. 화면 위로 낯선 메시지 한 줄이 떠올랐다. 아빠, 나 캄보디아에 있어요. 못 나가요. 도와줘요. 단 20자 남짓한 문장이었지만 그의 심장은 단번에 무너져 내렸다. 주변의 기계음도, 작업장의 형광등도, 동료들의 목소리도 모두 멀어졌다. 손에 들린 휴대폰이 미세하게 떨릴 만큼 그의 손끝은 얼어붙었다.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그 화면만 바라봤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겨우 숨을 들이쉬었다. 그는 곧바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해외 사건이라 바로 개입은 어렵습니다. 대사관에 문의해 보세요. 담당자의 말은 마치 매뉴얼을 읽는 듯 건조했다. 전화를 끊자마자 아버지는 검색창에 손가락을 얹었다. 캄보디아 취업 사기, 보이스피싱 감금, 해외 고수익 알바. 검색 결과는 그의 눈앞에 폭포처럼 쏟아졌다. 피해자 수백 명, 감금 폭행인 신매매라는 단어들이 차갑게 깜빡이고 있었다. 그는 스크롤을 멈추고 화면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아들이 지금 저중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하니 숨이 막혀왔다. 새벽 공기가 스며드는 시간, 아버지는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다. 사건 인지했습니다. 현지 경찰과 협조하겠습니다만 절차가 필요합니다. 반복되는 문장, 사람의 말이라기보다 녹음된 안내음에 가까웠다. 제 아들이 위험합니다. 당장 움직여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짧고 무성의한 대답뿐이었다. 확인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뚝 전화를 끊는 소리가 어둠 속에 퍼졌다. 그는 손에 쥔 휴대폰을 내려다보다 이내 고개를 떨궜다. 그는 낡은 사물함을 열었다. 작업복 안쪽에 숨겨둔 봉투를 꺼냈다. 퇴직금 일부였다. 노후 대비로 모아둔 돈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망설이지 않았다. 이걸로라도 찾아야지. 입 밖으로 새어나온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곧바로 구청으로 향해 긴급 여권을 발급받았다. 신청서에 이름을 적는 손끝은 떨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결심을 끝내고 있었으니까. 집에 돌아온 아버지는 식탁 위 고지서 뭉치를 한쪽으로 밀어놓았다. 세금, 전기요금, 카드값, 이 모든 건 잠시 미뤄도 됐다. 지금 그의 머릿속엔 아들뿐이었다. 작은 여행 가방을 꺼내 옷을 몇 벌 접었다. 신발끈을 묶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방 안은 고요했고 그의 결심만이 공기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인천공항 대합실은 사람들로 붐볐다. 대사관 직원 한 명이 다가와 명함을 건넸다. 현지 경찰과 협조 중입니다. 절차가 필요합니다. 연락드릴게요. 공손한 말투였지만 목소리엔 생기가 없었다. 아버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절차를 기다리다 아들을 잃을 순 없습니다. 직원은 잠시 시선을 피했다. 가능한 범위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모호한 문장이 그의 머릿속에 비수처럼 꽂혔다.
탑승구로 향하는 길, 공항 창문에 비친 그의 얼굴은 초췌했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단단히 붙들려 있었다. 주머니에 든 명함을 만지며 스스로 되뇌었다. 믿을 건 나 자신뿐이다. 엔진이 낮게 울리고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검은 밤하늘 아래 도시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다. 아버지는 창문을 바라보며 낮게 속삭였다. 버텨라, 아빠가 간다. 기내에서 그는 붉은 펜으로 표시된 지도를 꺼냈다. 공항, 대사관, 경찰서, 그리고 미확인 창고 표시가 선명했다. 대사관이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움직인다. 입술을 굳게 다물고 두 주먹을 꼭 쥐었다. 손바닥에 거친 굳은 살이 그의 삶과 결심을 증명하고 있었다. 이건 모험이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책임이었다. 착륙 직전 대사관에서 문자가 도착했다. 현지 경찰과 조율 중입니다. 조금만 대기 부탁드립니다. 아버지는 화면을 꺼버렸다. 대기는 끝났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입 밖으로 흘렀다. 공항 문이 열리고 뜨거운 공기가 밀려들었다. 그는 한 걸음을 내디뎠다. 이제부터는 제도도 절차도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그의 앞에 남은 건 아들을 되찾겠다는 단 하나의 이유뿐이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짙게 깔린 밤, 지하 감금실의 공기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윤호는 숨소리를 죽인 채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CCTV의 붉은 불빛이 깜빡이는 주기가 이제는 머릿속에 새겨질 만큼 익숙해졌다. 그는 밤마다 같은 계산을 반복했다. 경비 교대 시간, 발소리의 간격, 감시, 카메라의 회전각도, 그리고 그 모든 계산의 끝에 단 하나의 공백이 있었다. 새벽 3시, 단 3분. 그 짧은 시간 동안 담배를 피우러 나가는 경비원이 자리를 비운다는 사실.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균열이었다. 윤호는 손에 쥔 녹슨 철사를 조심스럽게 만졌다. 낡은 쇠 조각 하나가 지금 그의 생명줄이자 희망이었다. 방 안에는 2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숨죽여 앉아 있었다. 어린아이도 젊은 청년도 중년의 남성도 모두 똑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두려움에 굳어버린 표정, 그리고 희미하게 남은 생존의 본능. 민재가 가까이 다가와 낮게 속삭였다. 지금이야? 윤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의 이마엔 식은 땀이 맺혀 있었다. 민재는 일부러 컵을 떨어뜨려 큰 소리를 냈다. 물소리가 바닥에 퍼지는 순간 복도 쪽 경비원이 고개를 돌렸다. 그 짧은 틈을 타 윤호는 그림자처럼 벽으로 붙었다. 환기구 아래에 몸을 웅크리고 철망을 살짝 당겼다. 낡은 철망은 오래된 건물의 비밀을 품고 있는 듯 천천히 삐걱거렸다. 그 소리는 경비원의 발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윤호는 몸을 최대한 낮추고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차가운 파이프가 팔을 스쳤고 축축한 공기가 폐로 스며들었다. 뒤에서 민재의 손이 살짝 흔들렸다. 가라는 신호였다. 환기구는 네트워크실 근처로 이어지는 좁은 통로였다. 온몸이 구겨지는 고통 속에서도 윤호는 이를 악물고 앞으로 기어갔다. 자신의 몸에서 새어나오는 심장 소리조차 경비에게 들릴까 두려울 만큼 긴장감이 팽팽했다. 네트워크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정확히 3시 1분이었다. 윤호는 귀를 문에댔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철사를 조심스럽게 자물쇠에 밀어 넣었다. 찰칵 아주 작고도 명확한 소리가 어둠 속에 퍼졌다. 그 소리는 그의 결심이 실체가 되는 순간이었다. 문이 열리자 좁은 공간 안에 전선과 서버들이 얽혀 있었다. 서버에서 흘러나오는 푸른 불빛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윤호는 곧장 벽 쪽 차단 스위치 앞으로 다가갔다. 손끝이 떨렸지만 망설임은 없었다. 지금이야.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스위치를 내리는 순간 불빛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다. 곧 건물 전체의 조명이 꺼지고 경비실 무전기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터져나왔다. 전력 나갔다. 전원 확인해. 외치는 목소리와 동시에 복도가 소란스러워졌다. 윤호는 숨을 죽이고 환기구 쪽으로 몸을 돌렸다. 돌아오는 길은 오히려 더 길고 느리게 느껴졌다. 파이프에 긁힌 팔에서 피가 조금 흘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복도에서 쏟아지는 고함 소리가 점점 커졌다. 어둠 속에서 경비원들이 허둥대는 발소리, 무전기 불빛, 욕설이 교차했다. 윤호는 조용히 철망을 닫고 제자리에 몸을 웅크렸다. 눈을 크게 뜬 민재와 노인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애써? 민재가 속삭였다. 윤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깨물었다. 지하방 안에는 여전히 눅눅한 공기와 공포가 가득했다. 하지만 방금 전과는 다른 공기가 있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느꼈다. 무너질 수 없을 것 같던 이곳에 작은 금이 생겼다는 것을. 윤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은 공포가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불씨 하나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건 살아남겠다는, 이 지옥을 깨겠다는 결심이었다. 그날 새벽 침묵뿐이던 지하 감금실에 처음으로 저항의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캄보디아의 이른 새벽, 후덥지근한 공기가 골목을 짓누르고 있었다. 어둠 속 좁은 길로 한 대의 검은 승합차가 조용히 미끄러져 들어왔다. 차 안에서 아버지는 창문을 살짝 열고 낡은 건물을 바라봤다. 건물 외벽은 금이 가 있었고 창문은 전부 철판으로 가려져 있었다. CCTV의 붉은 불빛이 일정한 간격으로 깜빡였고 경비원 2명이 후문을 지키고 있었다. 대사관 직원 2명이 함께 타고 있었지만 그들의 태도는 이상할 만큼 느릿했다. 공식 진입은 어렵습니다. 현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대기하는 게 좋습니다. 직원 한 명이 그렇게 말했다. 목소리는 지나치게 차분했고 책임감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짧게 대답했다. 그럼 아들은 누가 구해요? 가족이 기다릴 것 같아요? 직원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 절차가 있습니다. 또다시 절차라는 말이었다. 아버지는 손에 쥔 지도와 붉은 펜 자국을 바라봤다. 절차는 아들을 구해주지 않는다. 스스로에게 단단히 다짐했다. 대사관 직원들 사이에는 이상한 기류가 감돌았다. 어떤 이는 계속 전화를 받고 있었고 또 다른 이는 조직 쪽 건물을 힐끗거렸다. 아버지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 안에는 믿을 수 없는 놈이 있다는 걸. 아빠는 기다리지 않아.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아버지는 조용히 차량 문을 열었다. 그리고 어둠에 몸을 숨긴 채 후문으로 향했다. 경비원들은 앞쪽만 경계하고 있었고 CCTV는 5초 간격으로 회전했다. 그는 교란기를 꺼냈다. 작은 전자음이 딸깍하고 울리자 CCTV 불빛이 꺼졌다. 찰나의 침묵.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기회였다. 낡은 철문은 조금만 밀어도 열렸다. 금속이 스치는 소리가 밤 공기 속으로 녹아들었다. 건물 내부는 적막했다. 길고 좁은 복도가 이어졌고 천장에 얽힌 전선에서 땀 냄새와 먼지가 섞여 나왔다. 멀리서 들리는 무전기 소리만이 유일한 소리였다. 아들아, 아빠가 간다. 아버지는 어둠에 적응된 눈으로 벽을 더듬었다. 심장은 거칠게 뛰었지만 발걸음은 단단했다. 뒤따라 들어온 대사관 직원 둘은 여전히 소극적이었다. 심지어 한 명은
누군가에게 전화를 속삭이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를 곁눈질로 바라봤다. 그 순간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다. 계단으로 향하던 순간 건물 안쪽에서 불빛이 깜빡이더니 전력이 끊겼다. 윤호가 계획한 저항이 정확히 들어맞은 것이다. 지금이다. 아버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움직였다. 네트워크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경비원 2명이 무전기를 붙들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는 망치 자루를 움켜쥐고 돌진했다. 팔을 가격하고 목덜미를 눌러 제압했다. 싸움은 짧고 거칠었다. 차단 스위치가 내려가자 건물 전체가 암흑에 잠겼다. 복도에서 고함이 들려왔다. 전력 나갔다. 후문 확인해. 플래시 불빛이 흔들리고 무전기에서 욕설이 터져나왔다. 아버지는 계단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곳은 윤호가 갇힌 방으로 이어졌다. 심장이 귀 바로 옆에서 요동쳤지만 그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아빠가 간다. 조용한 독백이 계단을 타고 올렸다. 총성이 터진 건 계단 중간이었다. 뒤쪽에서 경비원들이 플래시와 총을 들고 나타났다. 빛이 벽을 스칠 때마다 그림자가 요동쳤다. 대사관 직원 한 명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다른 한 명은 몸을 웅크렸다. 아버지는 벽에 등을 붙이고 조용히 숨을 죽였다. 시간이 없다. 그의 발걸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마침내 그는 복도 끝 철문 앞에 섰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숨소리. 윤호였다. 손을 뻗어 차가운 손잡이를 움켜쥐는 순간 세상이 멈춘 듯 고요해졌다. 아들아, 아빠 왔다. 그는 낮게 속삭이며 문을 밀었다. 뒤에서 고함과 총성이 다시 터져나왔지만 아버지의 눈앞엔 오직 하나, 아들뿐이었다. 플래시 불빛이 흔들리고 무전기에서 욕설이 터져나왔다. 아버지는 계단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곳은 윤호가 갇힌 방으로 이어졌다. 심장이 귀 바로 옆에서 요동쳤지만 그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아빠가 간다. 조용한 독백이 계단을 타고 올렸다. 총성이 터진 건 계단 중간이었다. 뒤쪽에서 경비원들이 플래시와 총을 들고 나타났다. 빛이 벽을 스칠 때마다 그림자가 요동쳤다. 대사관 직원 한 명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다른 한 명은 몸을 웅크렸다. 아버지는 벽에 등을 붙이고 조용히 숨을 죽였다. 시간이 없다. 그의 발걸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마침내 그는 복도 끝 철문 앞에 섰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숨소리. 윤호였다. 손을 뻗어 차가운 손잡이를 움켜쥐는 순간 세상이 멈춘 듯 고요해졌다. 아들아, 아빠 왔다. 그는 낮게 속삭이며 문을 밀었다. 뒤에서 고함과 총성이 다시 터져나왔지만 아버지의 눈앞엔 오직 하나, 아들뿐이었다. 복도는 칠흑처럼 어두웠다. 경보음도 싸움 소리도 무전기 소리도 뒤섞인 혼돈 속에서 한 문이 조용히 열렸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서 윤호는 그 얼굴을 봤다. 숨이 턱 막히는 순간이었다. 눈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서 있는 아버지. 흰 머리카락 사이로 땀이 흐르고 있었고 그의 손엔 망치 자루가 들려 있었다. 윤호는 믿기지 않는 얼굴로 중얼거렸다. 아버지. 그 짧은 한마디에 모든 감정이 터졌다. 감금의 공포, 분노, 그리고 마지막 희망까지. 아버지는 그를 두 팔로 강하게 끌어안았다. 괜찮아, 아빠 왔다. 숨소리가 거칠고 몸은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다. 윤호는 그 품 안에서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곧 복도 아래쪽에서 무전기 소리가 들려왔다. 놈들 후문에 있다. 잡아. 경비원들의 고함이 몰려오고 있었다. 지금 나가야 해. 아버지는 윤호의 어깨를 붙잡고
낮게 말했다.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민재를 비롯한 다른 피해자들이 뒤따라 나왔다. 여러 명의 발걸음이 겹쳐지고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좁은 복도를 울렸다. 아버지는 몸을 돌려 후문 방향으로 이끌었다. 앞만 봐. 절대 뒤돌아보지 마. 아빠가 뒤는 맡을게. 윤호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아버지, 같이. 아니야. 지금은 뛰어야 돼. 너는 살아야 돼. 그 순간 복도 끝에서 플래시 불빛이 일제히 켜졌다. 경비원들이 총을 들고 몰려오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군화 발소리, 총구의 번뜩임이 교차했다. 아버지는 몸을 틀어 망치 자루를 휘둘렀다. 앞서 달려오던 경비원의 팔을 내려치자 총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틈에 피해자들이 1명, 2명 후문 쪽으로 달려나갔다. 민재는 주저하는 윤호의 손을 끌었다. 형, 지금이야. 대사관 직원 2명이 그제야 건물 안으로 들어왔다. 1명은 피해자들을 안내했지만 또 1명은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작게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다. 윤호의 눈이 그를 스쳤다. 대사관에도 있다. 이 안에 배신자가.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켰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총성이 터졌다. 벽이 흔들릴 만큼 거친 충격음. 피해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몸을 숙였다. 아버지는 반사적으로 윤호를 뒤로 밀쳤다. 뛰어. 짧고 강한 외침이었다. 윤호는 뒤돌아보려 했지만 아버지의 눈빛이 그를 멈추게 했다. 그 눈빛은 지금만은 절대 멈추지 말라는 명령이었다. 총성과 고함이 뒤엉킨 복도에서 아버지는 몸으로 경비원 하나를 밀쳤다. 2번째 총성이 터졌고 둔탁한 충격이 그의 몸을 스쳤다. 숨이 순간적으로 막혔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하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았다. 아버지는 이를 악물고 다시 경비원에게 달려들었다. 아들 가라, 아빠는 괜찮다. 그의 목소리는 피 섞인 숨소리 속에서도 또렷했다. 윤호는 눈앞이 흐려졌다. 민재가 그의 팔을 잡아 끌었다. 형, 안 돼. 나 아버지가. 말끝이 떨렸다. 그러나 발걸음은 후문을 향했다. 대사관 차량이 골목에 대기하고 있었다. 피해자들이 밀려 타는 사이 윤호는 끝까지 복도를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피가 바닥에 스며들고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버티고 있었다. 차 문이 닫히기 직전 아버지와 윤호의 눈이 마주쳤다. 아버지는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주먹을 쥐어 보였다. 살아라, 아빠가 원하는 건 그것뿐이다.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윤호는 소리 없는 울음을 터뜨리며 뒷창문을 붙잡았다. 복도 저편에서 마지막으로 들린 건 아버지가 총소리를 뚫고 내지른 외침이었다. 끝까지 살아. 차량이 골목을 빠져나가자 사이렌 소리와 총성이 멀어졌다. 윤호는 눈을 감고 이를 악물었다. 손바닥에 맺힌 땀과 피가 한데 섞여 있었다. 그는 가슴 깊이 새겼다. 이건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아버지의 희생이 만든 길이라는 걸, 그리고 언젠가 이 모든 걸 무너뜨릴 날이 올 거라는 걸. 차가운 겨울 아침, 햇빛 하늘 아래 묘비 위에 얇은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다. 바람이 천천히 불어와 묘역의 나무가지를 스쳤다. 윤호는 검은 코트를 입고 아버지의 묘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하얀 국화 한 송이가 들려 있었다.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묘비는 차갑고 단단했다. 그 위에 떨어진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다. 윤호는 국화를 묘비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두 손을 모았다. 한동안 묘역에는 바람소리와 그의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아빠 나왔어.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속에는 쇳덩이처럼 단단한 무언가가 박혀 있었다. 그때 아빠가 날 살려줬잖아. 이제 내가 나설 차례야. 눈가에 차가운 바람이 스쳤지만 그 눈빛은 흐려지지 않았다. 몇 달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총성과 고함, 피비린내가 생생하게 귓가에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 윤호는 단 한 번도 도망치지 않았다. 아버지의 죽음은 그의 발을 묶은 게 아니라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 쇠사슬이 되었다. 사건은 한국으로 돌아오자 곧 세상에 알려졌다. 해외 취업 사기, 감금, 폭력, 인신매매. 언론은 이 사건을 역대급 해외 범죄라고 다뤘다. 하지만 세상이 몰랐던 진실이 있었다. 조직이 단순 범죄 집단이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대사관 내부에서 정보가 흘러나갔다는 사실. 윤호는 그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날 복도에서, 피 속에서 그는 똑똑히 보았다. 대사관 직원 중 한 명이 조직과 연락하고 있었다는 걸. 윤호는 피해자들과 함께 진실을 밝히기 시작했다. 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공유하고 언론 인터뷰에 나섰다. 처음엔 기자들도 믿지 않았다. 하지만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이 쌓이자 세상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대사관도 우릴 지켜주지 않았다. 그의 인터뷰 영상은 짧고 강렬했다. 눈물도 떨림도 없이 담담하게 말하는 그의 목소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찔렀다.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한 가족의 비극이 아니라 제도의 균열임을 세상에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윤호는 강연장에 섰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뒷면에는 해외 인신매매 실태 증언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마이크를 잡은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시선은 단단했다. 저는 그날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여 그의 말을 들었다. 세상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만들어야 해요. 다시는 누군가가 아버지처럼 혼자 싸우지 않게. 청중 중에는 피해자 가족도, 사회단체도, 기자도 있었다. 어떤 사람은 고개를 숙여 울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눈을 감고 그의 말을 곱씹고 있었다. 윤호는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꽉 쥐었다. 아버지가 내게 남긴 마지막 말이 있어요. 살아라. 그 한마디가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이제 나는 아버지의 죽음을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만들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 조용하던 강연장은 천천히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슬픔의 박수가 아니라 결심과 연대의 박수였다. 윤호는 다시 묘역으로 돌아왔다. 국화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묘비 위 햇살이 잔잔하게 내려앉았다. 아빠 잘 봐. 아빠가 지킨 건 헛되지 않아.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겨울 바람이 그의 코트를 스쳤지만 눈빛은 한치 흔들림도 없었다. 이제 그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증언자이자 싸우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단 한 사람의 희생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묘비 뒤로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 위로 햇살이 번졌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처럼 윤호는 끝까지 살아남아 싸우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